안녕하십니까. 컴활 2급 필기 강사고 오노석입니다. 자, 2013년 3회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을 설명하거나 연습 문제를 주어서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시스템을 의미하는 약어는, 자, 이렇게 약어가 4개의 약어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에서 나온 약어하고 설명이 맞는 것을 찾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VOD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을 뜻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그 비디오가 있다라면은, 동영상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전송을 받아서 보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정답이 되는 거 CAI가 이제 정답이 되는데요. 컴퓨터 어시스티드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개인의 능력에 따른 개별 지도를 행하는 교육 시스템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암기를 하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VCS라고 있는데요. VCS, 자, 이 약어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약어들, 같은 약어들이 많죠. 그래서 풀네임을 보시면은 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한 2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스 커맨드 시스템, 자, 이것은 음성 명령 시스템을 뜻하는 거고요.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 자, 이것은 화상 회의 시스템을 뜻하는 겁니다. 자, 화상 회의 시스템은 시험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약어가 VC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PACS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의학 영상 정보 시스템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MRI라든지 CT, 뭐 엑스선 이런 촬영한 그 결과 있죠. 그 결과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인쇄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을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를 사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이미지로 바로 변환을 해서 촬영과 동시에 대용량 기억장치에 저장시켜서 영상의학과 전문가가 모니터를 통해서, 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바로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뜻하는 겁니다. 별도의 변환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바로 변환이 돼서 모니터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의 발전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멀티미디어. 자, 멀티미디어라는 것은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이런 혼합된 다양한 매체들을 멀티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할 때 물론 이제 문자 위주로 해서 대화를 하겠지만은 그 외에 뭐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서로 주고받죠. 자,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멀티미디어의 발전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보기를 보시면은 답이 보이실 겁니다. 자, 1번 인터넷 기술의 발전, 인터넷하고 관련 있죠.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 기술의 발전, 당연히 통신망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압축 기법과 같은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 자, 압축 기법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으면은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동영상이 있으면은 이 동영상을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압축을 해서 용량을 1기가짜리를 500메가 바이트로 줄일 수 있다라면은, 자, 이런 기법이 있다라면은 전송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회선이 물론 속도가 빨라서 이제 전송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전송하려는 그 대상 자체를 압축을 잘해서 용량을 줄여서 전송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3번에 보시면은 컴퓨터의 보급과 아날로그 기술의 발전이라고 나왔는데요. 아날로그 기술의 발전이 아니죠. 디지털이죠.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전송하는 데이터들은 디지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시면 답이 선택이 될 겁니다. 전자문서의 불법 복사, 자, 이것도 범죄에 해당이 되고요. 전산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자, 컴퓨터 시스템 해킹을 통한 중요 정보의 위조 또는 변조, 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컴퓨터 범죄에 포함이 되고요. 4번에 웹 검색 엔진을 이용한 상품 검색, 자, 이것은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이죠. 컴퓨터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품 검색하는 것은 컴퓨터 범죄가 아닙니다.
다음 중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자우편 한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송신자가 작성한 메일을 수신자의 계정에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토콜은 SMTP다. 자,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규약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규약.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메일을 서로 전송을 하기 위한 어떤 기술을 뜻하는 거예요. 그 기술이 SMTP가 맞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메일하고, 자, 이메일하고 관련된 프로토콜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인터넷망을 이용을 해서 메일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자, 메일을 보낼 때 필요로 하는 기술,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SMTP라고 합니다. SMTP. 자, 보낼 때, 송신할 때는 SM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전송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메일 보낼 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메일을 받을 때, 수신할 때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약속 기술은요, 팝3라는 기술을 이용을 합니다. 팝3 됐죠? 그래서 SMTP가 있고 팝3가 있다.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전송할 때는, 그러니까 송신할 때는 SMTP, 받을 때는 팝3. 그런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MTP, 팝3. 자, 팝3는 수신하는 프로토콜이고, SMTP는 이제 송신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TP, 팝3, SMTP, 팝3, 송수신. 자, 송수신할 때 프로토콜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수신할 때 프로토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IMAP라는 또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기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송수신할 때 이 두 개의 프로토콜이 이용이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MIME라는 또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때 M이 멀티를 뜻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메일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텍스트, 문자만 서로 주고받는 이제 이메일이 아니고요. 동영상이라든지 뭐 파일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자, 그런 파일들을 전송할 때 필요로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MIME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때 M, 자, 멀티미디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송신자가 작성한 메일을 수신자의 계정에 전송하는 역할.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송신한다는 뜻이잖아요. 송신, 결국은. 그죠? 자, 송신은 SMTP 맞습니다. 전자우편을 통한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뭐 하나 메일 보내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 학과에 있는 뭐 친구들한테 혹은 여러분들 회사 내의 직원들 전체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3번, 멀티미디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시켜주는 프로토콜은 팝3다. 알죠? 팝3는 수신 프로토콜이고요. 3번에서 멀티미디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MIME가 맞는 겁니다. 자, 4번,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보내는 광고성 메일을 스팸 메일이라고 한다. 자,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환경에서 파일을 송수신할 때 사용되는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로 옳은 것은, 자,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 어떤 규약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기술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규약, 기술, 프로토콜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메신저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죠.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하고 서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필요로 하는 프로토콜이 무엇이냐,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답이 되는 것은 파일, 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인 FTP가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TP는요, 인터넷에서 파일을 송수신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가, 통신 프로토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TP라는 이제 프로토콜을 하나 기억을 일단 하셔야만 이 문제를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HCP. 자, DHCP는요, 컴퓨터에 동적 IP, 그러니까 유동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는데요. 설명 자체가 좀 어렵죠. 간단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인터넷을 다들 이용을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되게 다 인터넷을 이용을 할 건데, 그 인터넷 회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 회선에서 사용을 하는 IP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IP 주소라는 것은 인터넷을 하기 위한 이제 통신 주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도 보면은 IP 주소가 있을 거고요. 노트북에도 IP 주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P 주소가 있어야만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IP 주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IP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유동, 동적 IP,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IP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 이제 주소라는 것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댁의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고정 IP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유동 IP는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주소가. 컴퓨터를 이제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은 IP가 또 바뀌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고정 IP가 있고 유동 IP가 있습니다. 자, 유동 IP가 왜 필요하냐면은 고정 IP의 개수가 전 세계적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무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동 IP라는 것이 만들어졌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동적 IP, 유동 IP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프로토콜이 DHCP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동 IP를 할당해 준다라는 설명이 나오면은 DHCP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HTTP. 자, HTTP. 자, 이것은 www하고 같은 프로토콜이다, 서비스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HTTP에서 우리가 보통 주소를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www 이렇게 해서 이제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자, 이거 뭐 같은 이제 기술이다, 같은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소리, 동영상, 이런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검색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 서비스를 HTTP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사용을 할 때 대부분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하이퍼텍스트가 일반적인 텍스트는 그냥 그 문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사 포스트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문자입니다. 문자지만 이것을 링크를 걸게 되면은, 이것을 클릭을 해서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이 된다라면 이것은 하이퍼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료를 검색하는 서비스를 HTTP 혹은 www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다음 TC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 제어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웹 브라우저들이 www에서 서버에 연결할 때 사용을 한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 자,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전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파일을 서로 주고받고 웹페이지를 주고받고 뭐 동영상을 주고받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안전하게 제대로 전송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이 TCP라는 프로토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www 그리고 HTTP 이런 것들은 그냥 자료 검색하는 그 자체에 대한 프로토콜이 되는 거고요.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또 프로토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TCP라는 얘기예요. 조금 구분하셔야겠죠.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공식 인터넷 주소 자원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의 등록 관리뿐만 아니라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정책 연구, 제도 개선,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와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IP 주소라든지 도메인을 관리하는 분명히 그 기구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도메인 주소를 함부로 이제 발급을 해주면 안 됩니다.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요. KR릭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 글자를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용어를 기억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다시 정렬하는 단편화 제거 과정을 통해 디스크의 파일 읽기 쓰기 성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것은, 자, 정답은 이제 디스크 조각 모음이 되는데요. 일단 각각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개념적인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크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디스크 검사는요, 말 그대로 하드디스크, 여기서 얘기하는 디스크라는 것은 하드디스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드디스크가 손상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해서 복구가 가능한 에러가 있다면 이것을 복구를 해줍니다.
그래서 디스크 검사에서 하는 역할은 검사하고 복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 그때 디스크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디스크 정리. 자, 디스크 정리는요. 여유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파일들을 삭제하는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파일들이 쌓이게 됩니다. 굳이 필요 없는데 컴퓨터 내부에는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삭제하게 되면은 용량을 더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한다,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삭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디스크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이제 포맷 나오죠. 포맷, 디스크 포맷. 자, 포맷이라는 것은 디스크를 초기화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포맷은 그 보통 컴퓨터를 최초에 이제 여러분들 설치를 할 때, 운영 체제를 설치를 할 때 디스크를 이제 포맷을 해서 그 다음에 운영 체제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밭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줘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디스크를 이제 포맷한다는 뜻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정답이 되는 디스크 조각 모음이 뭐냐면요. 디스크 조각 모음은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속도를 빠르게.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컴퓨터를 이용을 할 때 설치를 많이 하죠. 프로그램 설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리아 한글도 설치하고요. 한글 설치하고 MS 오피스 프로그램 설치하죠. 뭐 게임 같은 것도 설치를 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하드디스크에 이제 이렇게 공간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자, 한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치를 해요. 자, 그 다음 오피스 프로그램 설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글 프로그램을 삭제를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지워지겠죠. 지워질 겁니다. 근데 게임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 공간에 다 설치를 못해요. 그래서 게임을 여기에다가 이만큼 또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또 게임 삭제했어요. 그럼 이 부분 또 삭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차곡차곡 삭제되고 차곡차곡 저장되고 삭제될 것 같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비워진 공간들이 발생을 해요. 프로그램 설치했다가 지웠다가 설치했다가 지웠다가 하다 보면은 이제 비워진 공간, 그것을 우리는 단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편화, 분산화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렬을 해줍니다. 다시 깨끗하게 한쪽으로 몰아줘요. 그래서 연속된 공간에다가 최적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분산된 파일들을 최적화 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CPU가 읽어드릴 때 순차적으로 쭉 읽어드리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만일 여기 하나 읽었다가 이거 하나 읽었다가 이거 하나 읽었다가 그러면은 CPU가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바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은 단편화가 제거가 돼요. 분산화된 것이 제거가 되면서 연속된 공간에다가 최적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디스크 조각 모음은 속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디스크 조각 모음이 되는 거예요. 공간, 용량을 늘리게 된다. 그러니까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디스크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디스크 정리하고 디스크 조각 모음하고 자, 서로 특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기능들을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디스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에 가시면요. 자, 일단 디스크 정리 보이죠? 디스크 정리. 자,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 디스크를 먼저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해서 지울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을 지울 수 있다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스크 정리는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도구에 가시면은 또 검사 있습니다. 디스크 검사, 지금 검사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디스크 검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조각 모음. 자, 조각 모음 누르시면은 조각 모음이 또 실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포맷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바로 여기 보면 포맷 메뉴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다른 방법은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자,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은 시스템 도구라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도구에 가시면은 자, 디스크 정리 여기 있죠. 그 다음 디스크 조각 모음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하셔도 되고 조금 전처럼 해당 디스크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 들어가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 중 아래 내용이 설명하는 네트워크 장비는, 자, 네트워크 장비 전체적인 이제 그 장비들을 설명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장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트워크 장비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할 때 필요로 하는 장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그 장비는요, 공유기라는 게 있죠. 공유기. 공유기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합니까? 여러분들 집이라든지 회사라든지 학교에서 공유기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컴퓨터를 서로 이제 소규모로 연결할 때 필요한 장비를 우리는 공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브가 되는 겁니다. 허브. 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유기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원래 그 네트워크 장비의 이름은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브라는 장비가 있으면요, 소규모로 해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연결했을 때 통신망을 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거리 통신망,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해서 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하나 정도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 이렇게 연결할 때 필요로 하는 장비는 허브라는 장비가 필요하다. 됐죠? 하나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컴퓨터는 연결할 때 허브가 이제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컴퓨터가 조금 멀리 있어요.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먼 거리를 연결을 하려면요, 그냥 이렇게 선으로만 연결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통신 회선으로 그냥 연결만 해버리면은 신호가 감쇄가 되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겁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신호가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신호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비가 리피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를 전송을 할 때는 리피터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신호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A라는 회사에서 랜이 있고요. 또 B라는 회사에 랜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랜끼리 연결해 줄 때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브릿지라는 장비가 또 있어요. 브릿지. 자, 그 다음, 랜하고요. 또 다른 통신망, 예를 들어서 인터넷망하고 서로 연결이 된다. 자, 그때 필요한 것이 라우터와 게이트웨이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라우터하고 게이트웨이하고 거의 뭐 같은 뜻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 이제 답을 선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신호를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전송시키려면 신호가 감쇄되므로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 수신한 신호를 재생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 전송을 한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리피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키워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허브라는 것은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는 장치를 허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허브의 원뜻은 어떤 바퀴의 중심이 이제 허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심이 이렇게 이제 허브의 역할이 되는 거고요. 각각의 컴퓨터들을 이렇게 연결을 한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브는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다. 바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라우터는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에 연결을 해서 최선의 경로를 설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전 라우터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인터넷망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인터넷망에서 뭐 A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그러면은 A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경로는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죠? 수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 많은데 그 중에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것이 라우터예요. 라우터. 가장 빠른 길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터는 두 가지 역할입니다. 일단 최선의 경로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에 연결해주는, 자, 여기서 랜하고 이제 인터넷망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라우터가 다 있어요. 라우터가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왜? 외부망하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학교 다 있어요. 자, 리피터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장거리 전송할 때 필요로 하는 거고요. 브릿지는 같은 랜끼리 연결할 때. 자, 그다음 게이트웨이는 라우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다른 네트워크 사이를 결합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주로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통신 장비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결국 연결해준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이다.
게이트웨이는 바깥쪽으로 가는 출입문이 되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 내부 네트워크하고 외부 네트워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라우터라는 장비가 이 게이트웨이라는 이 기능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라는 장비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기능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GIGO는 입력 데이터가 옳지 않으면 출력 결과도 옳지 않다는 의미의 용어로 가비지인 가비지 아웃의 약자이다. 자, 가비지라는 것은 이제 쓰레기를 뜻하는 것이죠. 쓰레기가 들어가면은 쓰레기가 나온다. 그런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으면요. 자,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컴퓨터는 정직하게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확해야만 출력값도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용어가 있고요. 자, 2번 호환성은 컴퓨터 기종에 상관없이 데이터 값을 동일하게 공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호환성이 좋다는 얘기는 삼성 컴퓨터를 이용을 하든 LG 컴퓨터를 이용을 하든 제대로 연결되고 제대로 결과가 나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자, 3번 컴퓨터 처리 속도의 단위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다. 자, 이거 설명 틀렸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건 용량이죠. 속도가 아니죠. 기억 용량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가장 낮은 작은 단위가 비트가 되죠. 비트. 자, 하나의 비트가 있으면은 여기에 1 또는 0이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8개의 비트가 모이면 바이트가 됩니다. 1024개가 또 바이트가 모이면 1024개란 뜻은 2의 10승을 뜻하는 거예요. 2의 10승. 자, 2의 10승을 곱하게 되면 킬로, 또 2의 10승을 곱하면 메가, 그 다음 기가, 그 다음 테라, 이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 컴퓨터 사용에는 사무 처리, 학습, 과학 계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범용성이라고 한다. 범용성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 처리용 컴퓨터, 학습용 컴퓨터가 아니라 범용 컴퓨터는 사무 처리에도 이용될 수 있고 학습에도 이용될 수 있고 계산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정답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플래시 메모리는요, USB 메모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기적인 방법으로 이제 수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EEPROM이라는 이제 기억 장치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제 MP3 플레이어라든지 휴대전화,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번은 이제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캐시 메모리는 중앙 처리 장치하고요, 주기 장치 사이에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CPU, 중앙 처리 장치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CPU는. 그 다음 주기억 장치는요, 기억하는 역할을 하죠. 기억.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를 해라. 자, 그러면 더하라. 더하라. 이런 명령은 누가 처리하냐면 CPU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1이라는 값, 2라는 값, 이런 것들은 어디에 저장하는 겁니까? 주기억 장치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PU하고 주기억 장치의 역할이 서로 다른데요. 일단 속도 면에서는 CPU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상대적으로 주기억 장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CPU가 아무리 빨라도 주기억 장치에서 1이라든지 2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 때문에 속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져요. 처리 속도가. 그래서 이제 좀 빠른 메모리를 중간에 하나 두는 겁니다. 그게 캐시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캐시 메모리를 주기억 장치보다 속도가 빠른 캐시 메모리 중간에 둬서 빨리 여기서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까지 가지 않고 캐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바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위치해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때 이제 캐시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으로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불러와 실행해야 할 때 유용하다.
자, 이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상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상 메모리는요, 보조 기억장치 일부를 마치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이용하는 운영체제의 메모리 운영 기법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CPU가 있고, 자, 기억장치 메모리가 있죠. 만일 프로그램을 처리를 하려면은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처리하려면은 그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만 CPU가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모리, 자, 주기억장치 이 용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GB 다. 4GB.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주기억장치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4GB더라. 자, 그러면은 4GB 이상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행이 안 돼요. 왜? 주기억장치에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기법이 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만 있는 게 아니죠. 보조 기억장치도 있잖아요. 보조 기억장치,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다가 여기에다가 4기가 이상짜리라면은 4기가 여기 저장하고 나머지는 여기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해서 마치 이 공간이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CPU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는 보조 기억 장치에 가서 가져오지를 못해요. 무조건 메인 메모리,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CPU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 기억 장치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자, 주기억 장치, 이게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으로 주기억 장치보다 큰, 4기가보다 큰 프로그램을 불러와 실행해야 할 때 유용하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가상 기억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상 메모리. 됐죠? 3번 주기억장치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때 주소 대신 기억된 정보의 내용의 일부를 이용하여 직접 접근하는 장치다. 자, CPU가 있으면요. 자, 메모리에 접근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올 때 그 가져오는 방식이 주소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여러분들 댁에 주소가 있듯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3번 주소에서 데이터 가져온다. 4번 주소에서 데이터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주소를 이용을 해서 정보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용의 일부. 그러니까 해당 주소에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녕하세요라면은 안녕이라는 이 일부 내용만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드는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연관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을 해서 기억장치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읽어오는 기억장치. 자, 주소가 아닙니다. 주소가 아니라 내용, 저장된 내용 일부를 이용해서 가지고 온다. 연관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EEPROM이라고 있는데, 자, 결국은 이제 롬입니다. 롬. 자, 롬이라는 것은 CD-ROM 생각하시면 되죠. CD-ROM은 읽기만 가능하죠. 그 음악 CD라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읽기만 가능하지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EPROM은요, 특징이 정기적으로 지우고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롬은 수정할 수가 없지만 읽기만 가능하지만은 EEPROM은 전기를 이용을 해서 내용을 지우고 수정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USB 메모리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레지스터는 기억장치가 됩니다. 기억장치. 자, 기억장치인데 이것은 CPU에 있어요. CPU 내에 존재하는 기억장치가 이제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지스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레지스터는 CPU 속에서 일시적으로 값을 기억하는 임시 기억 장소가 레지스터가 되고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기억장치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빨라요. 자, 보세요. CPU가 있고 주기억장치 메모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이제 뭐 처리를 하려면은 CPU가 하는 역할은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다 라고 했을 때 더해라 라는 것은 CPU가 하는 역할이 있죠. 근데
레지스터가 CPU 내에 이제 기억 장소란 얘기잖아요. 그죠? CPU는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억하는 역할은, 저장하는 역할은 메모리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왜 CPU 내에 레지스터가 필요하냐면은,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2라고 했을 때 이 3이라는 결과에다가 다시 3을 더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1 더하기 2를 했을 때 이 3이라는 결과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임시적으로 잠깐만 이제 저장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 값을 메모리까지 이동을 해서 저장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잠시 이제 3하고 더해서 6을 만들기 위한 이제 필요로 하는 중간 결과값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메모리에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PU 내에 이 작업이 연산이 되기 때문에 CPU 내에 일정 공간에다가 잠시 저장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 공간이 레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자, 레지스터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레지스터는 CPU 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라요. 왜? 처리가 되면서 바로바로 연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메모리 속도를 빠른 것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캐시 메모리. 자, 캐시 메모리는 중앙 처리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에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빨라요.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그 다음 주기억 장치, 그 다음 보조기억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지스터는 중앙 처리 장치에 있잖아요. 그죠? 레지스터가 빠르고, 그 다음 캐시, 그 다음 주기억 장치, 그 다음 보조기억 장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지스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플립플롭하고 레치라는 게 있습니다. 플립플롭 또는 레치라는 한 개의 비트 정보를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는 회로가 되는데요. 한 개의 비트의 정보를 보관을 한다. 그러니까 공간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유지하고 이제 보관할 수 있는 회로, 그게 플립플롭 또는 레치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지스터가. 자, 그리고 레지스터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레지스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명령 계수기라는 게 있습니다. 명령 계수기. 자, 명령 계수기는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가 있고, 자, 메모리가 있으면요, 이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CPU가 처리를 할 때 1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 그 다음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1번지 다음에 2번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명령 계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 번지를 알아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다른 말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얘기합니다. PC, 줄여서 PC. 자, 명령 레지스터. 자,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한다. 현재 덧셈이라면 더하라. 자, 그런 명령어를 또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필요하겠죠. 그게 명령 레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다. 자, 누상기 ACC, 줄여서 AC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상기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했을 때 1 더하기 2라는 그 이 값, 그죠? 임시적으로 저장할 때는 누상기에 저장을 해요. 상태 레지스터. 자, 연산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태 값. 예를 들어서 뭐 24 더하기 뭐 67이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1의 자리에서 자리 올림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 그 연산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태를 기억하는 것이 상태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주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보로 픽셀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자, 해상도가 여기서 정답이 되는데, 자, 용어들 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생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니터에 나타내는 화면을 유지하기 위해 1초 동안 전자총으로 모니터 표면에 전자빔을 쏘아 보내는 횟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에 있으면은 뒤에 전자총이 있죠. 전자총이 있고요. 이것을 빛을 쏘게 됩니다. 이를 빛을 쏘아서 화면이 이제 보이도록 만드는 원리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1초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이제 그 전자빔을 쏘아내느냐 그 횟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을수록 화면의 깜빡임이 적습니다.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에 예전 이제 그 TV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깜빡임이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것은 재생률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상도는요. 해상도 보통 우리가 800, 600 해상도, 뭐 1024, 768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상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화면 또는 이제 인쇄 등에서 이미지의 정밀도로 나타내는 이제 지표가 되고요. 얼마나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단위로 픽셀의 수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있으면은 800에 600이라는 이제 해상도의 의미가 뭐냐면은 가로 800개, 픽셀이 가로 800개예요. 세로로 600개라는 얘기입니다. 픽셀이. 자, 픽셀이 뭐냐면은 픽셀은 이 점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점 하나. 이 점이 모여서 화면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 점 하나의 색깔이 이게 빨간색. 자, 이게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점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이 개수가 많으면은 정밀도가 높아지겠죠. 800에 600의 점의 개수, 이 개수보다도 1024 곱하기 768 정도의 점의 개수가 더 많다라면은 이만큼 있다라면 더 세밀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해상도가 되는 겁니다. 자, 픽셀 수 해상도. 자, 3번의 색 깊이. 자, 색 깊이라는 것은 한 개의 픽셀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의 수. 픽셀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 픽셀을 가지고 색을 표현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그래서 24비트다. 그러면은 2에 24승계의 색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비트다라고 했을 때는 이만큼 많은 수를 픽셀 하나에다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색 공간. 자, 일반적으로 적, 녹, 청, 세 가지 이제 원색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색 모델 좌표계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색의 범위, 이것을 색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중 자기 디스크에서 헤드가 지정된 트랙에 도착하는 트랙 이동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로 옳은 것은, 자, 트랙이다, 뭐 헤드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내부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로 해서 하드디스크를 다 이용을 할 겁니다. 자, 하드디스크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인데요. 내부에 보면은 이런 동그란 디스크가 여러 장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여러 장이 있고요. 이 디스크가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디스크가 여러 장이 있고요. 이 디스크가 이제 고속으로 회전을 해서 이제 읽어드린다는 얘기인데, 읽어드리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은, 자, 이 디스크 한 장입니다. 이게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액세스 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세스 암. 그리고 끝부분을 우리는 헤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드가 이 디스크, 고속으로 회전한 이 디스크의 이제 위쪽에 있으면서 이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회전을 하면서 이 액세스 암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원리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트랙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섹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트랙은 운동장에 있는 트랙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랙. 자, 이게 트랙이 되는 거예요. 트랙.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1번 트랙, 뭐 이거 2번 트랙, 3번 트랙,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면은 액세스 암이 1번 트랙으로 갔다가 그 다음 또 액세스 암이 2번으로 갔다가 또 3번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트랙을 찾습니다.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트랙을 찾고요. 그 다음 트랙이 또 섹터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섹터. 자, 이게 섹터입니다. 자, 섹터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자, 그러면 1번 트랙에서 뭐 3번 섹터를 찾아서 3번 섹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런 원리로 데이터에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헤드가 지정된 트랙에 도착하는 트랙 이동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랙을 찾는데, 그래서 트랙을 찾을 때 걸리는 시간을 탐색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seek time, 탐색 시간. 그래서 여기서 3번이 정답이 되는데 다른 것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트랙을 찾았어요. 트랙을 찾고 그 다음 무엇을 찾아야겠습니까? 섹터 찾아야겠죠. 자, 1번 트랙에서 뭐 1번 섹터, 2번 섹터,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데이터가 여기에 있다라면 6번
섹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회전을 하면서 걸리겠죠, 시간이. 그래서 섹터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 회전 지연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찾았어요. 내가 찾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전송해야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가 되고요. 주기억 장치로 전송을 해줘야만 CPU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억 장치로 해서 전송되는 시간이 전송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자기 디스크에 접근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정보를 기억 또는 읽기 시작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실질적으로 걸리는 시간 됐죠?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프린트 설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여러 개의 프린터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장치 및 프린터로 이동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아래쪽에 프린터 및 팩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프린터가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프린터는 2대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는 삭제할 수 없다. 자, 기본 프린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여러 대의 프린터가 있는데요. 이 여러 대의 프린터 중에서 아래 한글이라든지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출력 버튼 누르잖아요. 그죠? 출력 버튼 눌렀을 때 어떤 프린터로 출력을 할 거냐라는 것을 미리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 프린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체크 표시. 이게 기본 프린터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게 되면은, 자, 조금 전 이 체크 표시가 없어지고 이 체크 표시가 이쪽으로 옮겨졌죠. 자, 다시 기본 프린터로 설정 누르면은 체크 표시가 지금 화면에서는 좀 보이지 않지만 아래쪽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프린터 설정은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는 삭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삭제는 얼마든지 장치 제거 클릭을 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 모두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가능하다. 자, 로컬 프린터라는 것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네트워크 프린터라는 것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아래쪽 그림 보시면요. 오른쪽에 있는 이 프린터는요.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프린터고요. 이것은 다른 이제 네트워크 프린터를 제가 설치를 한 겁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는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 상태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가 이런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네트워크 프린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표시가 없죠. 이것은 로컬 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프린터가 되든 로컬 프린터가 되든 다 이제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4번 스풀 기능이 설정되면 인쇄 도중에도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병행 처리 기능을 갖게 되어 컴퓨터의 활용성을 높여준다. 자, 스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풀을 설정하는 방법은요. 해당 프린터의 이제 속성에 가시면은, 속성에서 고급 탭에 가게 되면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CPU가 어차피 결과적으로 프린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CPU가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CPU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은, 프린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100장의 페이지를 출력을 하려면요. 사실 CPU는 속도가 빠르지만은 출력 장치인 프린터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만큼 기다려야 됩니다. CPU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100장을 프린트할 동안 다른 작업을 못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CPU가 빨리 프린트를 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서 CPU가 입 출력 장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프린터가 되는데 프린터에다가 바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디스크,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에다가 어떤 특수한 공간을 만들어 두고요. 여기에다가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프린터보다 하드 디스크는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CPU가 여기에다가 출력을 해버리고 다른 작업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풀하고 프린트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풀 기능은요, CPU의 이제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되고, CPU의 처리와 인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쇄 속도가 빨라진다는 설명은 아니죠. 인쇄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 아니고, 스풀 기능은요, CPU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100장의 페이지가 출력되는 데는 동일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 속도가 빨라진다. 스프레드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인쇄 속도가 빨라집니다라는 설명 나오면 틀렸습니다. 자, 프린터의 인쇄 작업은 컴퓨터의 처리 속도에 비해서 매우 느려. 자, 프린터 느리죠. 인쇄할 동안 기다리는 단점이 있다. 누가? CPU가. 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쇄할 자료를 일정한 기억 장소에 모아두었다가, 여기서 일정한 기억 장소가 스풀이란 공간이 되는 거예요. 출력하는 방법이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연결 프로그램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파일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같이 실행이 됐죠. 예를 들어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해서 곰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재생할 수도 있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설정을 어디서 하냐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연결 프로그램에 가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바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선택할 수도 있고, 기본 프로그램 선택이라고 해서 아예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 곰 플레이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기타 프로그램 클릭을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의 종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특정한 파일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실행될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더블 클릭, 그 말은 실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실행될 때 만일 한글 파일이다.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그 파일을 읽어드려야겠죠. 그런 이제 연결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프로그램이 지정된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연결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해당 파일을 실행을 할 때 더블 클릭을 해서 보통 실행을 하지만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열기 버튼이, 열기 있죠. 이 열기 메뉴를 이용해서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확장자에 의해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되므로 확장자가 다르면 연결 프로그램도 달라야 한다. 이거 설명 틀렸습니다. 자, 확장자 예를 들어서 .wmv, .avi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영상 확장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장자는 이렇게 좀 서로 다르지만은 이것을 다 곰 플레이어 혹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겠죠.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확장자 다르다고 해서 이거 A라는 프로그램, 이거는 B라는 프로그램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확장자에 의해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되므로 확장자가 다르면 연결 프로그램도 달라야 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파일은 연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아래 한글 여러분도 설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치하게 되면은 HWP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들은 자동으로 아래 한글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연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죠.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 중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주의를 하십시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언어라는 것이 뭐 한국어, 영어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 그것을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자, 컴퓨터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명령어들이 다 1과 0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과 0.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진수 체계이기 때문에 1과 0으로 모든 이제 데이터라든지 명령어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명령어가 있다. 이거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컴퓨터는 이해가 되어 있지만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은 만일 A 더하기 B는 C의 값에다가 저장을 해라 라는 어떤 명령어가 있으면은 이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쉽죠. A하고 B하고 더해서 이것을 좌변에다가 대입하는 명령어구나 라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게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되고 이것을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주려면은 그때 언어 번역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뀌게 되면 1과 0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 언어가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원시 프로그램이 되고요. 보통 우리는 소스라고 얘기합니다. 소스. 그 다음 이것을 번역을 하고 난 뒤에 만들어진 것이 목적 프로그램, 오브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브젝. 자, 이렇게 용어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코볼 언어가 있고 C 언어, 뭐 자바, 뭐 비주얼 베이직, 뭐 베이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언어 중에서도 또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코볼, C, 자바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라는 언어 번역기를 이용을 해서 번역을 해줘야 되고요. 비주얼 베이직,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인터프리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자, 차이점이 뭐냐면요. 컴파일러를 이용을 하거나 인터프리터를 이용을 하거나 결과적으로 자, 이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준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고급 언어라는 것은 원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급 언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그것을 고급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는 공통점은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준다 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다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컴파일러 같은 경우, 자,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컴파일러를 지켜야 되는데요.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컴파일러를 이용하게 되면 번역하는 단위가 전체를 번역을 해요. 전체. 프로그램이 C는 A 더하기 B, 그래서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라 C, 쭉쭉쭉 해서 이렇게 명령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명령문들이 있는데 컴파일러를 이용하게 되면요, 이 전체를 한 번에 번역을 해버리는 겁니다.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문으로 되어 있는 A4 한 장 전체를 다 번역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줄 단위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에 대해서 바로 번역, 이거 바로 번역, 이거 번역, 이런 식이에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전체를 다 읽고 번역하는 거하고 한 줄씩 번역하는 거하고 다르죠. 자, 번역하는 단위가 다르고요. 그리고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 다릅니다. 여기서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터프리터가 아니고요, 컴파일러를 이용을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컴파일러. 그래서 컴파일러 이용을 할 때는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돼요. 자, 목적 프로그램이 있다 없다 차이점이 뭐냐면은, 목적 프로그램이 있으면요, 만약 실행을 하잖아요. 그죠? 게임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죠? 게임 실행을 한다라면은 목적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을 하게 되면 속도가 빠릅니다. 왜 그래요? 목적 프로그램은 1과 0으로 되어 있는 기계어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돼요. 하지만은 목적 프로그램이 없다라면은 이 원시 프로그램을 인터프리터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하고 다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가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인터프리터 방식은. 컴파일러 방식은 빠른 겁니다. 왜?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목적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실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컴파일러에 입력되는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기계어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죠. 자, 2번, 인터프리터는 원시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아 기계어를 생성하고 이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자, 이게 틀린 이유가 인터프리터가 아니고요,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컴파일러는 원시 프로그램을 입력받아 기계어를 생성한다. 그게 목적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인터프리터는 기계어를 생성하지 않고요, 바로 해석을 해버려서 바로 실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식이 다른 겁니다. 어셈블리 언어는 어셈블러라고 하는 언어 번역기에 의해서 기계어로 번역이 된다. 자, 어셈블러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셈블리 언어라는 프로그램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기가 또 있는데 어셈블러라는 번역기가 있어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번역이 된다라는 정도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그리고 그 외에 어셈블러도 있습니다. 어셈블러.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램, 번역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컴파일러, 인터프리터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다음 주 윈도우즈 7에서 파일을 삭제한 후 복원할 수 없는 경우로 옳은 것은, 파일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휴지통으로 이동이 되죠.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복원을 하게 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휴지통에 있는 이유는
실수로 파일을 지우는 경우 복원하기 위해서 휴통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복원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답은 이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USB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한 경우. 그러니까 USB 메모리는 여러분들 컴퓨터 내부에 있는 기억 장치가 아니죠. 외부에 있는 기억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휴지통은 컴퓨터 내부에 있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부에 있는 그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거예요. USB 메모리에 있는 만일 영화를 지웠잖아요. 그죠? 지우면 휴지통이 없습니다. 완전히 지워지는 거예요. 자, 2번 탐색기 창에서 바탕 화면의 파일을 선택하고 바로가기 메뉴에 삭제를 선택하여 파일을 삭제한 경우, 그러니까 파일이 하나 있으면 이 파일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 삭제 메뉴가 있죠. 자, 그 삭제 메뉴를 이용해서 삭제를 했다.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삭제 명령이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휴지통으로 들어가요. 삭제 명령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내 문서 창에 있는 파일을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는 경우, 그러니까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하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든 다 삭제 명령이 되는 거잖아요. 다 휴지통으로 가고요. 그 다음 4번 탐색기 창에서 바탕 화면의 파일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휴지통으로 드래그하여 삭제한 경우, 그러니까 휴지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바탕 화면에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마우스로 꾹 눌러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죠. 그 말이 삭제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씩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삭제 방법이 되는 거고, 1번은 이제 복원이 안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 설명드리면요. USB 메모리 복원 안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 삭제했을 경우는 복원이 안 됩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컴퓨터하고 다른 컴퓨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상대방 컴퓨터에 만약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파일을 공유를 했어요. 공유했으면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접근해서 이 파일을 많이 삭제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삭제하면은 이 파일은 여러분들 컴퓨터 내부에 있는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복원이 안 돼요. 자, 파일이나 폴더를 지울 때 그냥 지우면은 휴지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원할 수 있지만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누르잖아요. 그때는 완전 삭제됩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 도스 모드 창에서 파일을 삭제한 경우, 자, 여기서 cmd 입력하고 엔터 입력을 해 보십시오. 자, 까만 창이 나오죠. 이 까만 창을 우리는 명령 프롬프트 혹은 도스 창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현재는 여러분들 어떤 명령을 이제 입력을 할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한다든지 뭐 더블 클릭을 한다든지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입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파일을 지울 수가 있었죠. 근데 예전의 방식은요, 마우스가 없기 때문에 딜리트라는 이 명령을 입력을 해서 해당 파일이 무엇인지 지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삭제를 한다. 자, 옛날에 이제 파일 삭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직접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삭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휴지통으로 입력이 안 됩니다. 이건 도스 방식이기 때문에 안 돼요. 윈도우 방식이 아니고 도스 모드에서 삭제를 하기 때문에 휴지통에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할 파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하여 바탕화면에 휴지통 아이콘으로 올려놓는 경우,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네요.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탐색기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바로가기 키는요,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F1번부터 5번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F1번은요, 도움말입니다. 여러분들 F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보세요. F1번. 자, 누르게 되면은 도움말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F2번은요, 선택한 파일 폴더 이름을 변경하는 겁니다. 자, 하나 변경을 해볼까요? 자, 이 폴더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F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눌러보시면은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물론, 한번 클릭하고 조금 간격을 두고 또 한번 클릭하면은 이제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F2번을 눌러서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F2번에 2하고 이름을 변경한다, 이름 할 때 2.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F3번 한번 눌러볼게요. F3번 누르면은 검색 결과 창을 열게 되죠. 여기 보면 검색 상자가 있는데 이 검색 상자에 어떤 검색 결과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많이
지금 현재 이 상태잖아요. 그죠? 자, F4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래서 F3 숫자 3 검색할 때 색.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5번. 자, F5번 한번 눌러 볼게요. 어떤 변화가 없는데 지금 최신의 정보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목록의 내용을 최신 정보로 수정하는 것이 F5번입니다. F5번. 보통 우리 인터넷 이용하게 되면은 인터넷에서 F5번 누르게 되면 새로 고침 되죠. 새로 고침. 그래서 뭐 탐색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록의 내용을 최신 정보로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새로 고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F5번 숫자 이 5번 하고 그 까마귀 5자 새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또 오래 기억이 될 겁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개인 설정 창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어판에 가시면은 개인 설정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요. 자,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바탕 화면의 아이콘을 변경하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설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 여러분들 취향에 맞도록 운영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탕 화면의 아이콘을 바꿀 수 있고, 마우스 포인터를 변경할 수 있고, 계정의 사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계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죠. 그것을 계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사진을 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 화면의 배경 바꿀 수 있고, 창의 색깔, 이 창이죠, 그죠? 창의 색깔, 뭐 소리, 화면 보호기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배경, 바탕 화면의 배경 변경할 수 있죠. 창의 색상과 구성 요소의 색상 변경할 수 있고요. 화면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움직이는 이미지를 표시하는 화면 보호기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읽기 쉽도록 구성된 색상과 글꼴을 사용하기 위한 고대비를 설정할 수 있다. 고대비 설정은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접근성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접근성 센터라는 것은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키보드, 소리, 마우스 등의 설정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대비라는 것은 읽기 쉽게 구성된 색상 및 글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상하고 글꼴을 좀 읽기 쉽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제어판에서 접근성 센터에 가면요. 여기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없는 그 컴퓨터 사용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을 위한 어떤 최적화된 기능이 있고, 컴퓨터를 보기 쉽게 설정하는, 그리고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돋보기 시작, 뭐 화면 키보드 시작, 뭐 고대비 설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컴퓨터 사용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설정은 개인에 따라서 어떤 특색 있게 바꿔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대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애가 있거나 좀 더 이용하기가 좀 익숙치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설정 상황이다, 설정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윈도우즈 기능 사용 그리고 사용 안함에서 선택 가능한 윈도우즈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들 뭐 어쩔 수 없네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자,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및 기능으로 한번 일단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및 기능이 여기 있죠. 자, 그리고 보기 기준에 보시면은 현재 작은 아이콘으로 지금 보도록 되어 있는 설정 상태고요. 큰 아이콘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범주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서 보기 기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보기 기준 설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세 가지 기억을 하십시오. 자, 프로그램 및 기능이 가게 되면은 윈도우즈 기능 사용 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곰플레이어라든지 이런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윈도우즈 내에 있는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능을 사용을 할 거냐, 사용하지 않을 거냐라는 설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프린터 서비스는 여기 없습니다. 프린터 서비스는 없고요. 미디어 기능,
인쇄 및 문서 서비스, 윈도우즈 가제 플랫폼 이런 것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